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레이저의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레이저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레이저라는 이름 자체가 포함하고 있듯이 Light Amplification of Stimulated Emission Radiation. 그래서 어떤 그 자연 방출이 아니라 자극 방출을 통해서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동시에 와장창 떨어짐으로써 강렬한 빛을 내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러면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사이에 입자수의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 그 들뜬 상태에 훨씬 더 많은 입자가 있어야지 걔가 자극 방출이 되어서 그 우리가 센 빛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투 스테이트,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두 개밖에 없는 스테이트에서는 그런 입자수 역전 현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도 봤었죠. 그죠? 복사선 밀도를 아무리 세게 엄청 센 빛으로 펌프를 해줘봤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50대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파퓰레이션 역전, 그 입자수 역전을 일으키려면은 최소 3 스테이트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4 스테이트, 4개의 스테이트를 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레이저 빛의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노트 5페이지에 5번째 레이저 빛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 빛의 성질은 그러네. 혼자 헛소리 하고 있었네. 그러네. 레이저 빛의 성질이고 첫 번째 특징은 강한 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발표하실 때 PPT 발표할 때 레이저 포인터 사용하잖아요. 그 레이저 포인터를 보면은 굉장히 빛이 밝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녹색 그 레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비춰보면은 하늘에 쭉 이렇게 되게 높이 구름까지 이렇게 닿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빛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이저 펄스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ND 야그라고 부르는 그런 레이저가 있는데 네, 이 레이저의 지속 시간, 그러니까 레이저가 하나의 그 빛을 방출하는 시간이 지속 시간이 대략 150 피코세컨드 정도 되고 여기서 방출하는 파장은 1064.1 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7 곱하기 15승계에 15승계에 해당하는 광자를 방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펄스당 레이저가 빛을 보내고 또 잠시 쉬었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펄스 형태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요 하나의 펄스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펄스의 에너지를 계산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펄스 하나의 펄스 안에 몇 개의 광자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7 곱하기 10에 15승계에 해당하는 광자가 포함되어 있다. 요한을 우리가 뭐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광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 그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죠. 파장을 알면은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하유 곱하기 광자의 개수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U 대신에 람다로 이식을 표현하면은 람다분의 HC 곱하기 광자의 숫자 7 곱하기 10의 15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줄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봤을 때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 1칼로리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고 1칼로리가 4.2줄 정도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생각보다 작은 에너지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빛의 세기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출력 그러니까 와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펄스당 출력 W를 제가 노트에는 P라고 썼군요. P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 P라고 하는 거는 토탈 에너지를 얼마만큼의 짧은 시간 안에 전달했느냐, 즉 시간분의 토탈 에너지 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펄스의 지속 시간이 150 피코세컨드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초 단위로 바꿔주면은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초에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략 8.7 곱하기 10의 6승 와트에 해당하는 거죠. 굉장히 큰 출력이에요, 그죠? 거의 메가와트에 해당하는 그런 출력이 되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레이저는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레이저 쏴보면은 막 쭉 퍼져요? 아니면은 한 곳에 되게 집중돼 있어요?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적 A를 0.01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는 면적분의 출력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대략 8.7 곱하기 10의 8승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10의 8승 와트니까 거의 기가와트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출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레이저 실험실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사실 뭐 실험할 때 뭐 이거 보안 고글 안 써도 큰 문제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건 뭐 왜 쓰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레이저 실험실에 가실 때 만약에 이거 안 쓰고 들어갔는데 이 레이저의 정통으로 눈에 맞으면은 안구 그냥 새까맣게 탑니다. 안구 새까맣게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스치는 곳마다 다 타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잘 조심하셔라 이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뭐 그 특히 레이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그 펄스가 빡빡빡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다다닥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 포톤 업소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자를 한 개 흡수해서 뭐 이런 요거부터 쓰고 할게요. 다광자 흡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멀티포톤 업소션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여기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한유에 해당하는 광자가 들어와야지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이게 만약에 뭐 금지된 전이다. 혹은 이 에너지 자체가 너무 고에너지라서 이렇게 고에너지를 주면은 그 시료가 파괴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멀티포톤 그래서 뭐 2개 이상의 포톤을 따닥 때려가지고 요 반틈 요만큼 밀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두 번째 광자로 이렇게 바로 두 번의 투 스텝에 의해서 올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포톤 상태에서는 금지된 전이더라도 투포톤에서는 이게 allowed 그 허용된 전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포톤으로는 볼 수 없던 것을 이 투포톤 상태로는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에너지를 뭐 10의 에너지를 주는 것보다는 5 에너지 반틈씩 주는 게 훨씬 더 그 시료의 파괴 가능성을 낮춰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바이오 진단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런 형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쥐에다가 뭐 암세포를 키운 다음에 내가 넣어준 어떤 물질이 그 암에 가서 잘 타겟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광 물질 같은 걸 쓰는데, 그런 것들 할 때 이런 투포톤 업소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높은 결맞음, 뭐 영어로는 코히어런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레이저에서 방출되는 것이 전기장이죠. 그러니까 전자기장이죠. 빛의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자기장이 될 텐데,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진폭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그래서 A가 진폭, 뭐 세기에 관련된 게 되겠고, 오메가가 각 진동수,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 파이라고 하는 것이 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진폭이 똑같고 각 진동수가 똑같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같은 파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비교해 보면은 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상 차이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이거를 뭐 수백 개의 포톤이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걔네들 사이가 전부 위상이 달라가지고 막 상세 간섭 일어나고 이러면은 강렬한 빛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강렬한 빛을 낼 수 있도록 빛이 나오려면은 얘네들이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보강 간섭을 해야겠죠. 근데 레이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극 방출에 의해서 동시에 와르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위상이 전부 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결맞음, 위상이 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단색성. 단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싱글 컬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모노크로매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이저 빛이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높은 상태에 있던 입자들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던 입자들이 아래쪽으로 자극 방출이 되는 거죠. 어떤 입자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공명을 일으켜 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와장창 쏟아져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자극 방출이 일어나던 자발 방출이 일어나던지 간에 두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차이 델타 E는 일정하죠. 모든 포톤에 대해서. 그죠? 모든 입자에 대해서 이 델타 E가 동일하기 때문에, 델타 E가 동일하다는 거는 람다분의 HC가 전부 같은 값이다. 즉 람다가 같다. 람다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이 전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은 단색성 때문에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그 등 있죠. 램프 켤 수 있잖아요. 램프를 켜가지고 어떤 분자에 비춰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넓은 파장에, 우리 가시광선 거의 모든 파장을 커버하는 빛을 쏘아주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진동 전이도, 진동 에너지 준위도 막 들뜬 상태로 올라가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전자 에너지 준위가 있고 진동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회전 에너지는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가해주는 가시광선은 얘를 에너지 양으로 치면은 이만큼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에너지 영역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램프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백색 등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전이만 일으킬 수 없죠. 그죠? 여기에는 뭐 이런 빛을 비춰주면은 뭐 전자 준위가 들뜬 상태로 올라간 애도 있을 거고, 전자 준위는 그대로 밑인데 거기서 막 빠르게 회전만 하는 애들도 생기게 될 거고, 온갖 잡다구니가 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저는 어때요? 레이저는 굉장히 높은 단색성을 가진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를 주는 게 아니라 딱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 빛만 강렬하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원하는 전자전이 혹은 원하는 진동전이 거기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택적이다. 선택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낮은 발산성. 발산한다는 게 어떤 한 지점에서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레이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돼서 한쪽으로 밀집돼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이저는 좁은 면적에 우리가 조준이 가능하다. 그렇게 있겠고, 그리고 6번에 펌핑 소스에 따라서 제가 뭐 광학적 들뜸이 있고 전기적 들뜸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입자수 역전을 펌핑 소스 요거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뭐 옵티컬리 광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기적으로 일렉트리컬하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태양전지랑 그 OLED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입자수 역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바닥 상태에 있는 애들을 이 들뜬 상태로 보내야 되잖아요. 들뜬 상태로 보낼 때 옵티컬의 방법의 경우에는 빛을 쪼여주는 거예요. 펌프 레이저를 쏴줘가지고 이 들뜬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일렉트리컬 레이저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홀과 일렉트론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이런 들뜬 상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뜬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14.4절에 이제 그러면 이 레이저를 응용을 하면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에 의해서 유도된 형광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레이저를 사용을 하면은 어떤 분자의 특정 들뜬 상태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특정 들뜬 상태로 보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형광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높은 단색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레이저를 이렇게 쭉 쏴준다고 하면은 여기 바닥에 있던 입자들이 전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올 때 형광을 방출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형광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저가 굉장히 파워도 좋고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발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의 시료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램 퍼 밀리리터 이 정도의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레이저 빛에 의해서 들뜬 상태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빛을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고속 분광학. 그래서 울트라 패스트 스펙트로스코피라고도 부르는 건데, 우리가 레이저가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부터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막 움직이는 사람의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어때요?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도 잘 찍을 수 있죠. 사진에 흔들림 없이. 그죠? 근데 만약에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이는 축구 선수들이나 우리 집에 돌아다니는 개 애기처럼 그런 애들을 찍으려고 하면은 전부 심령 사진처럼 나와요. 우리 휴대폰으로 찍으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화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화학 반응을 실제 사진 찍듯이 이 화합물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 없을까,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분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뭐 그냥 마냥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고 한번 여기 제가 써 오긴 했는데, 탄소와 수소가 CH 결합이 바이브레이션 진동하는 데의 파수가 3000 웨이브 넘버 정도예요. 그러니까 3000 웨이브 넘버를 우리가 시간으로 고쳐주면은 대략 한 10 펨토세컨드 정도 됩니다. 그 10의 마이너스 14승초 사이로 분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분자의 모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거만큼 빠르게 레이저 펄스가 탁탁탁 이렇게 때려줘야지 우리가 그 움직임이 반사돼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 레이저 개발 전에는 이런 분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것 자체는 뭐 어불성설이었는데, 이 레이저의 발달로 그런 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저를 여기서 초고속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보통은 피코세컨드에서 펨토세컨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초고속 분광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화학 결합이 생성되고 파괴되고 또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어떻게 재분배되느냐, 그런 것들을 쭉 관찰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사이언스, 네이처 그런 저널에 엄청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초고속 레이저 실험은 주로 두 개의 레이저 펄스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펌프 레이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이거와 같이 프로브 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펌프 레이저는 바닥 상태에 있는 그 입자들을 들뜬 상태로 올려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들뜬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프로브 레이저는 말 그대로 탐색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제 노트에 있는데요. 그 그림을 같이 한번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여기에서 쏴줘요. 레이저 아웃풋이, 레이저가 일로 들어와요. 레이저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빛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가지고 펌프는 아래쪽으로 보내고요, 프로브는 이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펌프가 먼저 빵 때려서 분자를 들뜬 상태로 보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프로브 레이저가 들어와 가지고 얘가 어떤 형태의 빛을 흡수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시료, 여기 이제 샘플이 있거든요. 시료가 있는 데서 딱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펌프가 이동하는 경로랑 이렇게 할까요? 펌프가 이동하는 경로랑 프로브가 이동하는 경로 사이에 약간의 그 시간 차를 두게 돼요. 그래서 펌프가 먼저 빵 때리고 들뜬 상태로 뭐 이런 거죠. 펌프가 먼저 들어와서 들뜬 상태를 만들었어요. 들뜬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프로브는 여기서 이제 펌프는 그 단색성인 경우가 많고요. 프로브는 뭐 여러 가지 컬러를 포함하고 있는 백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먼저 와서 때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프로브 파장을 가지는 프로브 빛이 들어와 가지고 얘가 어떤 형태의 빛을 흡수하느냐, 그걸 봄으로써 얘가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위에를 프로브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쯔바일 교수, 그러니까 뭐 아마 칼텍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 펨토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펨토화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레이저를 가지고 관찰한 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제안한 실험 결과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ICN이라고 하는 분자는 제가 파장을 30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을 받으면은 일단 결과를 써볼게요. 306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는 빛을 받으면 요오드 원자랑 CN 라디칼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 이걸 실제로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펨토 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했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가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펌프에 의해 가지고 얘를 ICN 분자가 여기 있을 텐데, ICN 분자를 이렇게 들뜬 상태로 밀어 올려 준 거죠. 그래서 ICN에다가 한유 30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을 때려줬더니 얘가 ICN 스타가 된 거예요.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는 거죠. 얘가 펌프 레이저예요. 그 다음에 이 ICN 스타에다가 이번엔 두 번째 프로브 빛을 넣어준 거예요. 프로브 빛을 넣어주면서, 그래서 얘가 어떤 빛을 흡수할 수 있는지, 여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파장을 가지는 빛들을 보내주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의,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이런 파장의 빛도 있고 이런 파장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얘가 어디를 흡수하는지 쭉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 보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결합이 깨지는 건 알겠다. 근데 펌프 빛을 받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지 이 ICN, 여기가 이제 결합이 I랑 C 사이의 결합이 깨지느냐, 이거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결합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CN 고유의 그냥 CN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CN이 흡수할 수 있는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지점에 대해서, 한 여기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임의의 지점. 한 이 지점부터는 I랑 CN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지점부터는 이 CN이 흡수할 수 있는 388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맞나요? 그전에는 ICN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CN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흡수할 수 있는 이 388 나노미터의 픽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스케일로 써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그 388 나노미터를 흡수할 수 있느냐, 그걸 해보면은 결합이 깨지기 전에는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ICN 형태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ICN이라고 하는 결합은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깨지는구나, 이런 식의 어사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CN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화학결합이 언제 깨지는지 우리가 마치 사진을 찍어서 보듯이 화학결합을 시간 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이후부터는 CN이 계속 그 자유로운 자기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388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언젠가는 이렇게 포화 상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는 ICN 분자의 개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뭐 100개 넣어주면은 깨지면은 CN도 100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수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혹시 뭐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펌프 프로브 레이저, 그리고 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광조각 내기 반응을 어떻게 트래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덜 썼는데 노트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 녹색 지점에 도달하면은 얘가 i랑 cn으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14.5절 광전자 분광학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자 분광학은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우리가 UV에 해당하는 자외선, 파장으로 치면은 대략 한 100에서 200 나노미터의 비교적 짧은 파장을 가지는 빛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UV 비저블, 그러니까 비저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의 빛들은 호모에서 루모 전자를 들뜨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UV는 더 짧은 파장,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죠? 가시광선에 비해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비탈들이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렇게 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책상에서 이렇게 종이 위에다 쓰는 거 말고 실제로 얘가 정말 이렇게 차 있냐, 정말 이렇게 차 있고 여기에 분자 오비탈 모양이 우리가 책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모양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광전자 분광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원리는 광전 효과와 똑같아요. 10장에서 우리 배웠고 또 일반화학에서도 배웠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전 효과가 뭐였죠? 이런 매끈한 금속 표면에다가 우리가 빛을 조사를 해주면은 그 조사해주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V처럼 써버렸네. U0 그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값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자를 방출하게 된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조사해준 에너지 한유랑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균형이 성립해야 되겠죠? 내가 투입한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내가 추후에 전자가 방출된 후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일함수 대문자 파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에너지는 형태는 바뀔 뿐이지만 전체 양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호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슷한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사해준 어떤 빛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을 이제 일함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자 오비탈에 있는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를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해볼게요. 입실론 1에 있는 여기 에너지 레벨에 차 있는 녀석들을 떼내기 위해서는 최소 여기 0까지는 올려보내야지 전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입실론 1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즉 여기에 일함수가 이제는 오비탈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광전자 분광학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오비탈 에너지를 어떻게 아느냐?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사해준 빛의 에너지 이거 알고 있죠? 알 수 있음. 그죠? 내가 조사하는 빛의 파장을 내가 얼마인지만 알면은 알 수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측정 가능. 그러면은 그 어떤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졌는지 그 오비탈의 에너지를 이 에너지 균형식으로부터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광전자 분광학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외선의 파장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울트라 바이올렛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뭐 써놓을까요? 울트라 바이올렛 포토 일렉트론 광전자 포토 일렉트론 분광학 스펙트로 스코피 UPS. 자외선이 타겟하는 거는 원자가에 있는 전자들을 비교적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전자들을 떼내는 데 사용이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자외선보다 더 에너지가 큰 X선 같은 거를 뿜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XPS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핵심부, 우리가 그 원자과 전자 말고 그보다 내부에 있는 것들, 걔네들은 더 큰 에너지로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떼어내는 데에는 XPS라고 하는 더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자 분광기의 계략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 14.17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UV 또는 X선 광자를 공급을 해준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우리가 분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할까요? 물리화학을 할 때 좋은 점은 그림을 별로 그릴 필요가 없는데 이 분광학은 그림이 많군요. 분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X선이든 아니면은 UV든 XPS면 이걸 쓸 거고 UPS면 UV 빛을 쓰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방출되는 빛이 전자가 방출이 되겠죠. 그럼 방출되는 전자를 우리가 뭐 이렇게 위에 플러스 여기에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전자면 이렇게 마이너스의 반대쪽으로 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 가지고 얘네들이 휘도록 해 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는지 여기서 디텍션 할 수 있죠. 검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정식은 앞에서 이야기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원리와 거의 똑같아요. 주입한 포톤의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형태만 바뀌면서. 그게 전자를 어떤 특정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될 거고, 그 이온화 에너지만큼이랑 운동 에너지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는 한유라고 쓸 수가 있고, 이온화 에너지는 뭐 그대로 이온화 에너지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 질량 곱하기 전자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자의 전자 구조를 알 수 있다, 즉 오비탈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이온화 에너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쿠프만스 시어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쿠프만스 시어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굉장히 직관적인데, 우리가 원자 핵은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겨서 쿨롬 인터랙션에 의해서 더 안정화가 되면은 0보다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잘하고 더 강하게 속박되어 있을수록 음의 에너지가 합시 됩니다. 그러면은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하려면은 걔네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0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을 탈출한 상태를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0 되는 지점.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차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에너지를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 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입실론 n.
그러면은 입실론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녀석을 내가 바깥으로 빼내고 싶어요. 원자 핵이랑 상호작용을 안 하도록. 그럼 얼마만큼 에너지를 넣으면 돼요? 여기 입실론 1에 있는데 0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입실론 1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뭐 부호는 왜 마이너스지? 에너지를 넣어주면은 양수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여기가 입실론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입실론만큼 넣어주면은 빠져나올 거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입실론 1이 있었는데 내가 마이너스 입실론 1만큼 주면은 0 되잖아요. 그죠? 이것까지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게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고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그러면은 그 분자 오비탈에 어떤 특정 분자 오비탈에 속해 있던 전자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 될 텐데 이게 정의상 이온화 에너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쿠프만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J라고 하는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분자 오비탈 J번째 분자 오비탈 에너지의 음수 값과 같다. 근데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원자 핵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음수. 다 음수라는 말은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전부 양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쿠프만 정리예요. 쿠프만 시어렘. 이온화 에너지는 그 분자 오비탈 에너지의 음의 부호를 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전자 분광학을 통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하면은 그 이온화 에너지가 그 전자가 어떤 분자 오비탈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역으로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그 11번 제가 이제 번호를 붙여놨는데 11번으로 잠깐 건너뛰어 갔다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물의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다들 잘 아시겠지? 물의 XPS 잠깐 먼저 이야기하고 돌아올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 분자에 대해서 XPS를 찍는다. 그럼 피크가 몇 개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OH 사이의 결합. 이거 하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비공유 전자쌍.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원자과 전자만 표현해 놨잖아요. 산소의 그 두 번째 껍데기. N은 2인 거에 해당하는 것만 써놨는데 산소의 1s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죠. 코어까지 총 세 종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XPS를 찍어보면은 우리가 5개의 피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상으로는 마치 결합의 종류 혹은 전자쌍의 종류가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면 5개가 나타난다. 5개의 피크.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물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그린 다음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XPS를 통해서 우리가 분자들의 그 전자 구조를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온화 에너지, 그 바인딩 에너지라고. 이온화 에너지를 바인딩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되냐라고 했는데 그냥 바인딩 에너지의 통상적인 정의는 우리가 원자 2개를 끊어낼 때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를 어떤 원자 핵으로부터 분자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할 때는 이온화 에너지로 쓰는 게 더 통용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본 방정식을 이렇게 썼죠. 포톤 에너지 더하기 이온화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쓸까요? 그냥 KE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근데 얘가 분자가 들뜬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게 됐을 때 얘가 병진 운동, 키네틱 에너지만 가지지는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전자를 떼어냄으로써 뭐 진동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로테이션, 회전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다 더 완벽한 식은 에너지의 형태를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에 로테이션 에너지 더해주고 거기에 키네틱 에너지까지 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유도를 고려해 주는 게 보다 더 완벽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전자를 떼어내는 거랑 얘가 진동 에너지를 얻는 거랑 무슨 관계입니까? 진동 에너지는 갑자기 왜 생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9번을 봐보면은 이게 이제 뭐 뉴트럴 상태고 여기에 이제 전자를 하나 떼어낸 N 플러스 상태라고 해볼게요. 진동 에너지 준위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물론 이 사이에 회전 에너지 준위가 더 촘촘하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 전자를 떼어내는 것도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요렇게 수직하게 우리가 프랑크 콘둔 프린시플처럼 전자를 요렇게 수직하게 떼어내는 수직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요. 그럼 이런 수직 이온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얘가 바닥 상태에서는 일렉트로니컬리 그라운드 스테이트 여기 밑에 서피스에서는 진동 바닥 상태였는데 지금 전자를 하나 떼어낸 상태에서는 어때요? 진동에서는 들뜬 상태로 되게 되죠. 그 진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로테이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원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단열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뉴트럴의 미니멈 구조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에 미니멈으로 연결하는 단열 이온화 에너지도 있다. 그래서 분자가 만약에 굉장히 빠르게 전자가 떨어져 나간 것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단열 이온화 에너지를 관찰하게 될 거고 프랑크 콘돈 프린시플처럼 전자 밀도가 바뀌는 것처럼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에서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수직 이온화 에너지로 관찰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수소 분자 UPS 스펙트럼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14.19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광전자 분광학은 대충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 2에서 배우는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조금 가볍지는 않고요.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핵자기 공면 분광학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줄여서 뭐 NMR 스펙트로스코피 이렇게 부르죠. 아무튼 그 NMR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유기화학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분자, 어떤 작용기가 어떤 위치에서 피크가 뜨느냐 그거를 위주로 살피게 되는데 우리 물리화학 시간에는 피크가 왜 생기냐 그리고 피크의 모양이 뭐 갈라진 피크 스플리팅 같은 게 왜 생기냐 이런 거를 좀 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죠.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듯이 원자 핵도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핵이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양성자라든지 1H 그러니까 수소 원자인데 질량수가 1인 거
혹은 19F 플로린인데 질량수가 19인 거, 뭐 그런 것들 원자들이 이런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물질에 좀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거를 분석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수소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1H.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프로톤 NM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프로톤 NMR을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그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연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핵짝이 공명분광하게 나타나는 피크들이 화학적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 주변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피크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원자핵 뉴클레아이는 intrinsic spin angular momentum을 가지고 있다. 제가 복잡하게 써놨는데 intrinsic 원래 그냥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게 없더라도 그냥 핵 자체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냥 스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부터는 좀 영어로 표기를 많이 해놨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맥을 쓰는데 맥에서 한글을 어떤 몇 페이지 이상 넘어가도록 많이 쓰면은 막 엄청 버벅여요. 엄청 버벅여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나도 영어를 좋아하고 뭐 내가 뭐 양키라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양키도 아니지만은 토종 김치인데 그 내가 이거를 뭐 영어로 쓰니까 한글로 쓰면 너무 버벅여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뭐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원자핵이 스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자도 역시 우리가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죠. 업스핀, 다운스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그네틱 다이폴, 그러니까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은 알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분자 안에 있으면 두 개의 폴, 다 쌍극이 존재하는 분자다 해서 쌍극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마그네틱 N극 S극이 한 분자 내에 같이 있으면은 그게 마그네틱 다이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그네틱 다이폴이 뭐죠? 자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자석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전자에 스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원자핵도 스핀이 있다라고 했죠. 원자핵도 스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그네틱 다이폴이 생길 거고, 어떤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도 자석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똑같아요, 그죠? 전자니 핵이니 하는 건 우리가 인간이 붙인 거지, 스핀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뭐 12C나 16O 이런 거의 경우에는 스핀이 제로예요. 스핀이 제로인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1H, 19F 이런 거는 하프 스핀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 이런 스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1H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수식을 한번 써가지고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NMR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소, 그냥 프로톤이 2분의 1 스핀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도 2분의 1 스핀을 가지죠. 전자가 2분의 1 스핀을 가지니까 어때요? 에너지 레벨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몇 개 있죠? 업 스핀이랑 다운 스핀, 플러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있죠. 프로톤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파 스핀이랑 베타 스핀 에너지 똑같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똑같은데 자기장이 없을 때. 근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B가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데 0이 아니게 되면은 얘네들이 스플리팅이 일어나요. 스플리팅이 일어나가지고 요 에너지 차이를 보는 것이 NMR이라는 방법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에너지가 왜 갈라지고 얼마만큼 갈라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전하를 띤 입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마그네틱 다이폴 자석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운 케이스부터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요런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요 종이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전류 흐르게 하는 거. 요렇게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은 여기 자석가루 그 뭐 우리가 뭐 초등학생 때 똥가루라 그러잖아요. 그 막 이렇게 배열되는 거 본 적 있죠. 아 뭐 이렇게 배열되나? 하여튼간 모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N극 S극처럼 해서 모양 배열되는 거 나타나는 거 본 적 있죠. 여기에서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의 크기 마그네틱 다이폴의 크기를 우리가 뮤라고 한다 그러면은 뮤라고 하는 것은 그 흘러가고 있는 전류량 커런트 I 곱하기 면적 A. 그러니까 서큘러라고 우리가 지금 그 동그라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의 면적이죠. 그러면은 그 우리는 지금 그 제가 그려놓은 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서큘러에 대해서는 서큘러 쉐입에 대해서는 커런트 I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2파이 R 뭐 둘레에 해당하는 거죠. 2파이 R 곱하기 QV. 여기서 Q는 전하량을 나타내고 V는 속도를 나타낼 거고 R은 반지름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I는 이렇게 쓰고 면적 A는 어때요? 면적 A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기본 물리량들로 표현된 걸로 I랑 A를 바꿔 써봅시다. I랑 A를 바꿨으면 마그네틱 다이폴 뮤의 크기는 2분의 QR V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서큘러 쉐입 말고도 일반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화해서 쓰면은 뭐 벡터 형식으로 쓰면 되는데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 벡터는 2분의 Q. 전하량은 방향 벡터는 여러분 방향성이 있는 거죠. 벡터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배웠죠. 대학교 때도 이거 대학 수학에서도 벡터 배우죠. 그죠?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칼라는 방향성이 없죠. 그냥 멀뚱하게 값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R 크로스 V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식을 이건 아마 벡터 외적은 안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맞죠? 내적은 배워도 외적은 안 배우죠. 외적 배웠나요? 외적 배워요? 아 그럼 알겠구나. 네, 그럼 외적 혹시나 외적 안 배웠다. 배웠지만 머릿속에 없다. 많이 있구나. 잘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되고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일반식을 쓸 수 있다. 네, 그냥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뭐 아주 인텐시브하게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다루고 싶으니까 이 양자역학 연산자에 해당하는 걸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이때까지 배웠던 뭐 파동함수를 가지고 뭐 마그네틱 다이폴도 계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앵귤러 모멘텀 L이라고 하는 걸 쓰려고 합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죠. 각운동량. 그죠?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P로 주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P라고 하는 운동량이 MV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P 대신에 요걸 써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M분의 R 크로스 V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마그네틱 다이폴이랑 식을 비교를 해보시면 마그네틱 다이폴이 뮤라고 하는 마그네틱 다이폴의 벡터는 2분의 Q 곱하기 R 크로스 V로 주어지는데 분모 분자에 M을 곱해줘 봅시다. 결국 뭐 분모 분자에 곱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요거를 제가 잘못 썼죠. R 크로스 MV 이렇게 되겠죠. 제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EM분의 Q의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떤 모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그 자기장의 방향은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얼마나 가운동을 얼마나 크고 빠르게 하느냐에 비례하죠. 그죠? 뮤가 L에 비례한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사실 뭐 이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뭐 외우고 이러게 하라는 의도는 아니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L은 일반적인 가운동량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핀에 대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L을 스핀에 대한 거 I로 바꿔 쓰자. 좀 더 스핀 특화된 노테이션을 써보자.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 뮤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여기에 GN 지금부터 대문자 N은 뉴클레아이의 핵을 나타내는 거예요. GN 곱하기 이 뉴클레아이 원자 핵의 질량분의 Q 거기에 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GN이 뉴클리어 G 팩터라는 값이 됩니다. 뭐 이게 자세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유도되는 과정만 보시고 제가 그 R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자 핵의 매스겠죠. 원자 핵의 질량. 그 다음에 이 식을 우리가 GN, 베타 N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이 앞부분을 이 부분을 베타 N이라는 걸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감마 I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마라고 하는 값 안에다가 이 원자 핵에 관련된 정보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뉴클리어 G 팩터라고 하는 값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원자 핵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진다 다 나와 있는 원자 핵에 대한 그런 캐릭터, 원자 핵의 어떤 특수적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원자 핵의 질량도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원자 핵이 수소 1H 프로톤 NMR이냐 아니면 19F, 19플로린이냐 거기 따라서 질량도 다 달라지고 아무튼 원자 핵에 관련된 정보는 이 감마에 다 담겨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 원자 핵의 스핀과 어떤 관련된 정보들은 전부 이 I 부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 되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것들은 조금 이런 양자역학 수준에서 우리가 NMR 스펙트럼을 조금 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